아이를 재밌게 가르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사철학을 봤으면, 우리 철학자들이 흥미를 어떻게 중시하고 있느냐 그걸 봤으면, 교육과정이나 교수학습 지도로 가면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발견학습을 매우 중시합니다. 주위의 경험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문제 해결학습을 강조해요. 이 진보주의자들이 말하는 경험 중심 교육과정에서 중시하는 문제 해결학습하고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발견식 수업은 의외로 공통점이 뭐냐, 아이가 재밌게 공부하도록 해야 된다는. 경험 중심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발견학습은 교과보다는 경험을 통해서, 어떤 지식보다는 문제 해결력을, 이런 걸 위해서 아이들이 실생활에서 당면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재미도 느끼고 문제 해결력이 나온다. 그래서 공부는 이런 문제 해결학습이 돼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서 발견학습은 문제 해결력, 지혜, 사고력보다는 지식의 어떤 덩어리, 지식의 원리, 지식의 구조를 중시한다는 점에서는 반이지만은 교육 방법에서는 재밌게 공부를 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발견학습을 중시해요. 발견학습을 할 때 눈이 커지고 흥미를 유발하죠. 이 발견학습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 강낭콩 일기 쓰기, 화분에다가 이제 콩을 심어, 그래갖고 물을 선생님이 줘라고 한 대로 주어. 아침에 나와서 싹이 튼가 보고 막 싹이 안 트면 엉엉 울기도 하고, 그런데 3일째 딱 됐더니 싹이 이만큼 나와. 그때 그 쾌감, 이것이 발견의 기쁨. 아까 문제 해결 학습에서는 우리가 일상적인 지식으로 안 되는 어떤 문제를 줘서 그걸 해결하면서 쾌감을 느끼게 하자 그랬다면, 발견학습은 발견학습을 통해서 지식의 원리를 발견함으로써, 자, 강낭콩이 싹이 들려면 적절한 물과 온도와 토양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지식의 구조를 가르치자는 점이 다르지, 발견학습을 시킬 때 흥미가 유발된다는 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견학습을 할 때는 적절한 불확실성을 일으켜주는 과제, 실패보다는 성공할 확률이 약간 높은, 그러니까 실패할 확률이 높으면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고,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쉽지 못하고 약간 어려운 과제, 약간 불확실한 과제, 이걸 줄 때 그 아이들은 가장 동기 유발이 나온다. 그래서 이 브루네의 발견학습에서는 학습하려고 하는 의욕을 매우 중시해요. 선행 경향성, 학습 태세, 학습 의욕,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려면, 직접적으로는 좋은 논술을 쓰려면, 궁극적인 목표는 좋은 선생님이 되려면 흥미가 아이들한테 갖는 의미가 뭔가, 흥미있게 가르친다는 것은 어떻게 자료를 구하는 것이, 그리고 어떤 학습 모형을 써야 되는 것인가, 또 이것만 그치지 않아요. 아무리 재밌게 가르쳐도 평가를 잘못해버리면 흥미가 싹 사라집니다. 그럼 여러분이 평가 파트에 들어가 보면 상대평가가 있고 절대평가가 있죠. 상대평가는 남하고 비교한 거예요. 근데 남하고 비교한 것은 일단 기분이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남하고 비교해서 서열을 딱 매기면은 100명 학생이 있다고 하면 1등만 흥미가 있죠. 2등부터는 흥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대평가는 교과 학습의 흥미를 떨어뜨려버리고 전인적인 성장을 저해한다 해서 이제 요즘에 대세가 절대평가로 가자 이거예요. 절대평가는 평가의 중거를 학습 목표에 둡니다. 그래서 네가 학습 목표를 지금 몇 프로 달성했다, 몇 등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이치에 왔는지를 알아서 그 학습 목표 달성을 조력을 하게 되니까, 절대평가를 받은 학생들은 기분 나쁘지도 않고 학습의 흥미를 계속 유도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평가의 중거를, 목표에 초점을 두면 중거지향, 목표지향 평가, 절대평가라고 하지만, 성장에 초점을 두면 성장 참조 평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교육학 논술을 받았습니다. 졸업을 하고 2년차 공부를 하는데 주변에서 왕언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냐 그랬더니 나이가 의외로 많아. 전공이 무슨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생물이에요. 근데 이게 논술을 못 써. 지난번에 비하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 작년 11월에 비하면 3월에 몇 점이 늘었다, 이렇게 성장에 초점을 두어서 평가를 할 때 몇 점이 향상됐다는 이것이 그 아이의 흥미를 좌우해서 그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을 하려고 그래. 좋은 선생님의 첫 번째 조건은 뭔가? 잘 가르치는. 그러면 잘 가르치는 것의 첫 번째 원리는 뭐냐? 자발성의 원리, 흥미의 원리. 흥미있게 수업을 시킨다는 거 뭐냐? 발견학습이나 문제학습을 시켜라. 그러면 발견학습이 왜 나왔고, 적절한 불확실성의 과제를 주어서 스스로 아이들한테 발견케 한다.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이 머릿속에
사고권을 형성해서 일상생활에 써먹을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면은 어떤 주제가 나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써먹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교육과정을 공부하다 보면 학습 경험, 선정의 원리, 뭐 조직의 원리,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 학습 경험, 선정의 원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자기 수준에 맞는 지도 가능한 자료를 구안을 해서 가르쳐야 한다.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떤 지도 가능성의 원리, 이렇게 말을 하죠. 뭐 학습을 조직해야 할 때 뭐 통합성의 원리, 계속성의 원리, 계열성의 원리, 이런 게 다 알고 보면, 예를 들면 계속성의 원리가 뭡니까? 한번 가르쳤던 것을 그 다음에 또 한 번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계열성의 원리는 한 번 배웠던 것에 조금씩 폭과 깊이를 더해서 이렇게 좀 더 깊이 있게 넓게 가르친 거 아니에요? 이런 계열성이 없고 계속성이 없으면 아이는 힘에 부치니까, 예를 들면 계속성만 강조해버리면 호기심이 자극이 안 돼. 왜냐면 또 배웠던 것만 계속 배워봐. 그러면 호기심이 안 돼. 그리고 또 계열성만 있다 보면 어쩌? 지난번처럼 한번 반복해 주면서 거기다 살을 붙여야 되는데 무조건 올라갈수록 폭과 깊이를 더해버리면 이 아이가 흥미를 일으켜. 그래서 이 흥미라는 주제는 사철학, 교육과정, 교수학습지도, 평가, 교육행정에서는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되냐면, 우리가 꼭 논술에서 나온 것이 장학의 유형, 또 어떤 장학 방법을 써라고 하는데, 이 인간은 심리학적으로 외부의 간섭을 받기를 싫어해요. 아까 존두이도 그랬고 뭐 헤르바르트도 다 그랬지만은, 이걸 이제 우리가 자기결정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어떤 일을 해야지, 다른 사람의 강압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금세 흥미를 잃게 되고 자존감이 손상이 되고 자기 충족성이 침해가 된다. 그래서 우리 교육행정에서는 뭘 강조하냐면 민주적 지도성을 강조하게 되고, 장학 파트에 가면 자기장학, 동료장학을 강조한 이유도 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진단을 해서 처방을 하는 임상장학과는 달리 동료 교사들끼리 모여서 스스로 경험담을 나누고 스스로 자기 발전을 위해서 조언해주는 이런 거, 또 내가 좋은 수업을 듣고 좋은 자료를 찾아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 자기 장학을 하는 거, 이것이 전부 그 교사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자존심을 존중해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타율적 장학보다는 자율적 장학이 장학의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나왔다면 동료 장학이라든지 또 자기 장학의 장단점, 이런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흥미라는 이 개념이 장학이 뭔지 다 아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 흥미라는 개념을 가지고 장학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교수학습 조직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발견학습에서는 흥미와는 전혀 거리가 없는 것처럼, 마치 문제해결학습 경험 중심의 교육에서만 그걸 강조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할 때는 이런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의 개념을 명확하게 해라. 흥미는 몰입하는 것이다. 몰입할 때 집중을 하고 장애를 극복하고 열심히 해서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와 시작점과의 거리를 단축한다. 그러니까 흥미있게 할 때 6개월보다는 4개월, 더 재미있게 몰입할 때 4개월보다는 2개월이 된다. 개념을 알고 이것이 교수학습 지도에는 어떻게 적용되냐, 또 교육과정에는 어떻게 적용되냐, 평가에는 어떻게 적용되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앞으로 다양한 공부가 될 겁니다. 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여러분한테 또 금방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